음,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40대 가장이고요. 제가 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일할 때 나이가 40대 시작을 했어요. 40대 시작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5번을 했습니다. 5번을 했고요. 처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받고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전달해주면 된다. 문서를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 단순하게 문서를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본인들이 소개를 해왔고, 저도 그런 줄만 알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오가게 되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게 일의 업무의 연장선인 줄만 알았지, 보이스피싱이라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게 횟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나고 나서 제가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물론 텔레그램을 통해서죠. 전화로 해서 하는 거는 처음에 일을 소개해 준 사람한테서 어, 연락을 받았을 때 그때 잠깐 통화를 했었던 것 뿐이고, 그 다음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누구 자기가 누구라고 뭐 이력서나 신분증이나 이런 거를 보내라라는 그 정도만 메시지가 왔었고, 그 다음부터는 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전 지금도 텔레그램 하면 아주 치가 떨리고요. 텔레그램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세 번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자꾸 내 손에서 돈이 오간다. 이상하다.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서만 전달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 돈이 오가니까. 근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이게 업무의 연장선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 아니니까 그냥 해도 된다. 이라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게 보이스피싱과 연관돼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저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앓고 있지만 저는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공황장애로 인해서 제가 사회생활을 그때 당시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병세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져 있었고,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는 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날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과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집에서 가까운 거리, 뭐 이를테면 한두 시간 거리 이 정도만 이동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일이 제가 사는 곳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문에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운전을 오래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제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그쪽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협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정보 있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그쪽 손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떻게 찾았는지 카카오톡에 올라와 있는 제 아이 사진까지 찾아서 보여주면서 네 아이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는 등의 협박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제서야 눈치를 챘죠. 아, 이건 뭐 일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이 일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도 제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회유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작한 거 몇 번만 더 해라. 그러면 그만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당신 잡히면 어차피 최소 2년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류의 협박과 회유가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한 번 결심한 거는 더 이상 안 한다. 라고 분명히 텔레그램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까지 기회를 주겠다라고 텔레그램으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그만해야겠구나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사는 지역에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해서 저 경찰서에서 저와 관련된 혹시 신고가 들어와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한 2건 정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를 찾아놓고 수사를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는 이제 연락을 완전히 끊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 속 대화 내용이 저는 몰랐어요. 텔레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제가 대화 내용을 지우지 않아도 그쪽에서 지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를 그쪽에서 다 폐기를 해버렸어요. 텔레그램으로 나눴던 대화 내용들이 싹 사라졌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핸드폰 포렌식도 했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하나도 대화 내용이. 참 억울하죠.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이 영상을 어떤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을 하신 분들도 피해자예요. 물론 저희가 현금 전달책에게 돈을 주신 분들도 분명한 피해자이지만, 저같이 이렇게 현금 전달책으로 일한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거의 3년이 걸렸는데 3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요. 생업을 이어가기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2번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찾기 시작을 했고요. 서울의 유명한 변호사분들을 한 3분 정도를 만나봤어요. 처음에 제가 지금 의뢰하고
이 변호를 맡아주신 박지훈 변호사님을 처음에 만나 뵀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 가장 유명하시다는 보이스피싱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 몇 분을 만나 뵀었는데, 하시는 얘기들이 거의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만 유일하게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향을 제시하시고, 제가 피해자라는 것을, 제가 피해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하나의 피해자라는 것을. 그래서 호감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건을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조사까지는 혼자 가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 내내 경찰들조차도 저를 피해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범죄자로만 보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고 상처가 됐습니다. 물론 피해자분들을 생각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저도 하나의 피해자라는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계속 받았는데, 첫 번째, 어디라고 제가 어디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첫 번째 조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조사 과정에서는 거의, 경찰분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되게 불쾌할 정도로 조사를 받았어요.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선택한 박지훈 변호사님 입회 하에서는 좀 덜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혼자 조사를 받으러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물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엄청나게 의심을 할 거고, 뭐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못된 일을 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렸고요. 그로 인해서 물론 제가 현금을 수수하면서 만났던 분들한테는 정말로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계속해서 뭐 반성하는 입장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분들께는 제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사람으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피해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책을 하신 분들일 수도 있고, 그냥 호기심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 범죄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속아서 일을 한 거지, 또 제 입장에서는 가정을 꾸려가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으면서 판단력도 흐려져 있는 상태에서 돈은 벌어야겠고, 하다 보니까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그리고 단순하게 서류만 전달하는 그런 일이다라고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제가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담덕법률사무소의 박지훈 변호사님을 만나면서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정을 좀 찾긴 찾았어요. 이 변호사님이라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셨거든요. 또 제가 수시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해서 시간 가리지 않고 연락을 드렸을 때 성실하게 답변도 잘 해주셨고요. 또 제가 어떻게 이 사건 분명히 그러시더라고요. 변호사님, 박준 변호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재판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것이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상담할 때부터. 근데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으시더라고요. 재판 과정 자체가. 근데 그 변호사님들 말이 틀렸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박지훈 변호사님 말이 맞더라고요. 굉장히 루즈하게 늘어지더라고요, 재판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 끝나고 검찰 조사, 검찰청을 물론 지역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검찰 조사도 2차례인가 3차례를 받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요. 물론 그때는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는 박지훈 변호사님 입회해 주셨으니까 그나마 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조사 시간이 짧았는지 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조금 수월하게 조사를 받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경찰 조사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조사를. 그런데 이 수사기관 경찰 검찰 통틀어서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을 굉장히 악질 범죄자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또 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을 굉장히 악질로 보니까 그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저 같은 피해자가 저 같은 피해자라기보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게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좋은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담덕법률사무소를 만나면서 이 박지훈 변호사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희망을 가졌다라고나 할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나를 변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담덕법률사무소의 직원분들도 저를 범죄자로 대해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또 그냥 일반적인 의뢰인으로 대해주시지도 않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말씀 한마디라도 참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되게 따스하게 느껴졌고 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이 끝나기까지 거의 3년이 걸렸거든요.
3년이 걸렸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거기에 봉사활동 8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이고요. 그게 작년 7월에 재판이 모두 끝났거든요. 1심 재판에서 저 같은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했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형량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 명령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는 바람에 또 늦어져 가지고 2심까지 가서 2심이 기각이 되고 해서 나온 게 작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년이 걸렸더라고요, 시간이.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합의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도 받는데 합의금을 마련하기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가정사까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정생활을 꾸려가는데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고 어떻게든 벌어서 자식을 부양해야 했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일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 저는 범죄자가 됐고요. 또 형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지만 집행유예 4년 동안 집행유예 4년 받은 게 참 천만다행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정을 꾸려나갈 수는 있으니까, 가정을 꾸려나갈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다시는 안 마주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담덕법률사무소를 만났고 박지윤 변호사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천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이 하자고 끌어와 주시는 대로 저는 행동을 다 했고요. 물론 재판 자체가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았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자살 기도도 저 역시도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는 못했어요. 시도는 못했는데 자살 기도까지는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재판이 너무 누르지해지고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자살은 하지 않았고요. 살아있고요. 박지윤 변호사님께서 하자는 대로 성실하게 했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봤고요.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박지윤 변호사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요. 물론 직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3년이란 그 기간이 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 다른 분들은 이런 일을 안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맞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본인에게 맞는 변호인을 찾는 게 우선이고요. 일단 변호사님을 찾으세요. 일단 변호사님을 찾으시고요. 상담을 받으시고요. 어떤 변호사님이시든 간에 변호사님을 찾으셔가지고 조언을 받으세요. 조언을 받으시고 꼭 단독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일단 조언을 받으세요. 조언을 들으시고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재판 가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되겠지. 그거 틀린 말씀입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국선 변호인, 물론 도움이 되시겠죠. 국선 변호인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추천은 안 드립니다. 왜?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만약에 국선을 선임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얻지는 못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국선을 선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선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단독법률사무소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정말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무조건 변호사님 찾으세요. 어떤 변호사님이시든 간에. 그리고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저 같은 일에 어떻게든 연루가 되셨다 그러면 무조건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받으시고요. 상담 받으시고요. 도움 받으세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저는 다행스럽게 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마음의 평화도 찾았고요. 마음의 평화도 찾았고 안정도 찾았습니다. 재판이 끝나서가 아니라 재판 과정 내내 저를 많이 안심시켜 주셨고 제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아마 저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적극 추천드리고요. 단독법률사무소 정말 최고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